다음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의 발제, 지방자치 시대 공간민주주의 구현 방안.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입니다. 아마 발표 시간 제한을 제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자료를 냈더라고요. 시간 가급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받아들고는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무거운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공간민주주의의 경험보다는 우리는 공간 독재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우리의 지금의 현재는 그런 것에 의해서 현재의 성공이 담보된 게 측면이 많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주도의 비민주적 공간 정책의 오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뭐 구로공단 이런 것들 다 국가가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아까 이제 논의하는 5극 3특 이런 것조차도 사실 저는 굉장히 중앙정부나 대통령 대선 공약 이렇게 되는 거 탑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역사가 긴데 이걸 이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나 뭐 질문 이런 것들이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결론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 공간 정책의 문제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간 민주주의의 구현 방안에 관련해서 뭐 오늘이 결론을 말씀드리는 날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될 것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 공간 민주주의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저는 공간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을 통해 구현해내는 것, 이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개념화를 했고요. 그래서 저의 질문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경향신문의 기사에 경제 성장보다 드디어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릴 자료 중에 하나는 2016년에 유엔 헤비타트의 도시권이라는 관련해서 많은 문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아주 성장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가는 건 없다라는 선언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같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피로 지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87년 60항쟁, 그리고 이어서 기초의회 선거, 시도의회 선거, 제1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계엄의 밤 잘 아시겠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연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요. 우리는 과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문서입니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개발 방식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유엔에서는 지금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이라는 거죠. 개발 독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로공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전복해라는 말로도 부족한 공간의 변화, 성장을 이뤄내 왔습니다. 1960년대 이촌 향도와 불량주택 이걸 싹 쓸어버리고 개발 독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청계천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걸 국가가 나서서 하루아침에 김동연 지사님도 청계천변에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런 데 사는데 하루아침에 쫓아내서 저렇게 1967년에 백사마을, 저게 뭐냐면 청계천변이나 도심의 철거민들을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가 갖다 두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 중에 하나가 성남시 광주대단지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철거민들을 쫓겨냈고, 이런 철거민들이 살던 난고, 도시 바깥으로 쫓아냈던 공간을 또다시 한번 철거를 해요. 80년대 88 올림픽 이후에.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구로공단을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성장은 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는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정말 당시에 굉장히 비참한 생활들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 개발도 아주 상징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공간민주주의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그냥 강남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원래 다 도심에 있던 것들을 옮겨버리는 이런 국가 주도의 강남 개발, 이게 과거의 우리 역사였다면 그럼 이런 공간이,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향신문 기사에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고 있다. 이거는 이제는 돈 문제, 자본 문제에 의해서 지방이 서울 쓰레기를 떠안고 있고, 그리고 5급 3특과 관련된 논의는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그 아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빨리 가는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민주주의에 맞게 가는 건가? 왜냐하면 이런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통합 논의는, 그리고 우리가 뭐 마창진, 청주의 통합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합이면 그럼 우리는 괜찮은 공간에 살게 되는 건가에 관해서 저는 의심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공간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 때 느닷없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벚꽃이 피면 뭐 김포는 서울시가 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굉장히 탑다운 방식의 공간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용산으로 느닷없이 대통령실을 옮기는가 하면 시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뭐 한강버스를 만들고 세비 등등섬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비수도권의 공간 민주주의는 더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 옮길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뭐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사드 기지를,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기지를 성주에다가 하고 강정에 해군 기지를 짓고 이런 공간 결정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이었던가에 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에서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수도권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 같은 도시는 철도가 아예 지하철이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건가? 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 분, 어제 사용을 언도받은 이분이 GTX를 ABC도 아직 착수하지 못했는데 DEF를 수도권에 쫙 깔겠다고, 이렇게 표로 인한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공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붕괴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간 민주주의 구현 방안과 관련해서 UN 해비타트 3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공간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한 문서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오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공간은 공공재다라는 내용이 이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민주주의 구현의 원칙들을 보면 이 문서들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저는 어떤 권력자도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 의사에 반해서 비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에 관해서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도 최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종로 앞에 세운 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은 원하지 않아도 서울시장이 그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쭉 갈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 부분은 시민 의사라는 거는 민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민원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운사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서울시장 마음대로 하고 시민들은 의사결정권한이 없고, 그래서 그럼 이거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 옆에 사진이 시의회 장면입니다. 서울시장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게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의원이 안 답답합니다. 하나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견제장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서울 15인데요. 이런 개발 계획이 10월 30일 날 15에 공개되었어도 어떤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당시에 문제 제기하진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네스코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민사회는. 그래서 좀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PD 수첩에서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결국은 변경 전후가 어떤 모습이냐, 개발 전후가 인데 제가 이제 세운 사구역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민주적 통제가 공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발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같은 것들의 구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다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건축 관계자 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위원회는 집행부가 하라는 기구, 하라는 대로 하는 기구, 거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만 저런 세운 사구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전혀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니 이러한 개발 관련되는 위원회들을 전면 개편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그 구성을 바꾸고 투명성을 높여야 우리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 민주주의를 공간을 통해 구현한다라는 것, 제가 이제 국회를 사례로 생각해보고 자료를 좀 찾아보고 놀랐는데요.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는 담장으로 가득 막혀서 시민들이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을 별로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국회의 그 원칙적인 개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보면은 항상 누군가가 지키고 있고 검문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해외 국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가 원래 예전에 우리 국회가 있었던 모습이고 과거에는 담장이 없었거든요. 예,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은 담장이 있는 국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을 통해서 구현되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봤지만 저 독일은 옛날 건물인데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냐면 저 지붕이 투명한 유리 도물,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본 것인데요. 투명한 유리돔을 통해서 시민들이 발 아래 위치한 본회의장을 상시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우리 국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국회 담장 개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종시 청사에 가보시면 여기도 시민으로서 가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공무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교육부에서 다른 부처를 가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민주주의가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현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부 청사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그것들이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과천청사도 그랬고요. 대전에 있는 제3청사도 공개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닫힙니다. 그래서 민원동이라고 지어놓고는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픈 스페이스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 지금 넓은 광장도 그렇고 정부 청사들의 넓은 광장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짧게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개발 독재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독재, 개발 독재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 때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공간 독재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 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저는 공간 독재를 왕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도 이제 30년쯤 됐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상한 쓸데없는 랜드마크 만들고 이상한 거 뭐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지 맙시다. 그런 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말이죠. 과정을 민주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그래서 민주적인 건 아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권한이 잘 없어서 조금 더 나은 겁니다. 민주적으로 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권력의 신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건축 쪽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최은영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저기 드린 게 세종시의 정부청사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크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세종시의 정부청사는 민주주의 과정을 표방했으나 상당히 실패한 건축물 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옥상이 다 개방이 돼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세종시의 그 설계 경기를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한 이유는 뭐냐? 저는 왜냐하면 다 붙여마다 따로따로 하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에 맞는다. 기재부는 기재부다운 건물을 가져야 되고 국토부는 국토부다운 건물을 가지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당시에 이른바 관료주의 독재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설계 경기를 하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그것도 국제 설계 경기를 하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했는데 그게 절대로 저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회 제2분원 그리고 또 정부 제2청사 이것도 국제 설계 경기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과연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한꺼번에 큰 거를 설계 경기로 내보내는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세웠으면 나중에 건물은 하나씩 몇 개, 요번에 필요한 건물 요거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역량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때려잡아서 설계 경기를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자문해달라고 왔길래 제가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한들 제 말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돼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건축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런 거 절대로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발전 안 합니다. 건축이라는 건 섬세하게 저걸 들여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고 건물 하나 지었으면 또 다시 그거에 이어서 다른 또 반응이 나와야 되고 시간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